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승굴의 삐마님입니다. 오늘은 퇴근하고 병원을 갔다가 영상을 찍는데요. 반차 쓰고 사실 병원 갔다 왔습니다. 심각한 건 아니고요. 자고 일어났는데 목이 안 돌아가서 물리치료 받고 왔습니다. 아무튼 원래는 오늘 일본 작가인 츠루타 켄지를 리뷰하려고 했는데 어제 제가 어쩔 수가 없다를 보고 와서 어쩔 수가 없다를 리뷰할 결심을 하고 이렇게 카메라를 켜게 됐습니다. 말장난 죄송합니다. 네, 오늘은 TMI는 최대한 자제하고 바로 이제 결론부터 갈 건데요. 그래서 너 이거 호였냐 불호였냐라고 물으신다면은 저는 이제 빨리 말씀드리면은 불호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왜 불호인지 영알못의 완전 내피셜 개인적인 생각으로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파트 서론, 광기가 사라졌습니다. 일단 박찬욱 감독은 광기로 유명하죠. 아시다시피 복수 3부작 뭐 올드보이, 친절한 금자씨, 복수는 나이건 뭐 지금 순서는 다르게 얘기했지만 아니면 박쥐, 아가씨, 헤어질 결심 이런 거 보면은 인물의 욕망과 복수와 광기로 이루어진 그런 영화들이죠. 근데 이번 영화는 사실 그게 좀 빠졌습니다. 굳이 따지자면 사이보그지만 괜찮아 정도의 담담한 서사였다. 근데 그럼 이 영화가 못 만들었냐? 그건 아니에요. 머리로 봤을 때는 이 영화가 잘 만든 게 느껴져요. 잘 만든 영화란 뭘까요? 일단은 서사의 논리가 괜찮고요. 배우들 연기도 괜찮고요. 색도 괜찮고요. 카메라도 괜찮고요. 편집도 괜찮습니다. 이런 영화가 한국에 최근에 뭐 있었냐? 유성환 감독의 모가디슈를 들 수 있겠죠? 유성환 감독 모가디슈 머리론 잘 만든 영화죠. 근데 이게 뭐 부당거래나 아니면은 죽거나 혹은 나쁘거나 있었던 그 폭력과 광기 혹은 구조적인 분노 이런 게 담겨져 있냐? 모가디슈가 그런 영화는 아니죠. 사실 깔끔한 탈출극이라고 해야 될까요? 근데 박찬욱의 어쩔 수가 없다도 깔끔한 영화인 건 맞지만 이게 어떤 에너지가 느껴지진 않는다. 머리는 잘 만든 건 아니지만 가슴으로 느꼈을 때 잘 만든 영화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뭐 봉준호 감독도 그렇죠. 미키일치를 보면 기술적으로는 잘 만든 영화가 맞죠. 사실 그 엄청난 CG나 이런 것들을 컨트롤하고 하나의 세계관을 그려냈다는 점에서는 대단한 영화지만 살인의 추억의 날 것의 광기나 괴물의 어떤 대중적인 충격은 부족했던 게 맞죠. 뭐 또 누구 있을까요? 김지훈 감독도 사실 우리가 기대하는 거는 악마를 보았다 같은 광기나 혹은 놈놈놈 같은 그런 오락성을 기대하고 보는 건데 사실 인랑에서 많이 미끄러지기도 했고 거미집도 잘 만든 영화긴 하지만 사실 그 과거의 충격은 좀 많이 사라진 것 같아요. 아무튼 제가 봤을 때 요즘 한국 거장들이 다 공통적으로 젊은 날의 광기는 잃고 좀 안정된 장인성을 좀 선택한 것 같거든요. 장르적 파격성보단 점점 이제 스타일의 안정성을 보여주고 있다. 두 번째 파트는요, 이 영화의 독립성이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독립성은 뭐 독립영화일 때 그게 아니라요, 이 작품 자체로 매력이 있냐라는 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다를 보면은 사실 이제 타란티노 감독의 헤이트풀 에잇이 이제 좀 떠오르는데요. 이게 왜 공통점이 있냐면은 자기 세계관을 오마주한 요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영화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올드보이의 이빨 뽑기가 있다던가, 혹은 뭐 박쥐 김혜수 배우 잠깐 나오죠. 아니면은 유연석이 과거에는 올드보이의 그 유시태의 아역이었는데 카메오로 출연을 한다던가, 아니면은 뭐 오달수 배우가 나온다던가, 아니면은 헤어질 결심에 나온 그 불륜의 모티프가 나온다던가, 아니면은 뭐 복수는 나의 것에 나왔던 시체를 다루는 그런 장면이 나온다던가, 전체적으로 박찬욱 유니버스를 좀 응집한 영화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낯선 충격은 별로 없고요. 약간 팬서비스 같은 느낌? 그래서 타란티노의 헤이트풀도 사실 그렇죠. 뭐 밀실그 구조나 인물 간의 긴장이나 대화로 서 뭔가를 풀어간다던가, 그리고 뭐 과거와 현재가 이렇게 교차하는 방식이 저수지의 개들과는 굉장히 유사하지만 근데 저수지의 개들이 처음에 대중들에게 줬던 그런 원초적인 충격이 있냐? 그건 없는 거죠 사실. 그래서 이게 좋게 말하면은 자기 작품 세계관을 구축하는 거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자기 반복과 자기 오마주의 그 저울질에서 자기 반복으로 가지 않았나. 그래서 영화는 정교한데 덜 자극적인 텍스트가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 파트는 이상하리만치 다른 감독의 요소들이 또 많이 보였다. 그러니까 가장 많이 보였던 건 사실 이제 봉준호 감독 요소들을 굉장히 많이 차용을 했는데요. 일단은 영화 내내 상승과 하강의 이미지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한때 이동진 평론가가 뭐 상승과 하강에 명진과 직조 이렇게 얘기를 해서 논란이 됐더니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아무튼 영화 내내 상승과 하강의 구조가 굉장히 많이 나타나요. 예를 들어서 이병헌이 처음 박희순을 살인하려고 화분을 드는 그 장면에서는 이병헌이 계단에서 계속 내려오는 장면이 있죠. 그래서 이게 도덕적인 무언가를 포기하려다가 다시 올라가는 그 장면이 이제 도덕성에 대한 은유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장면이라던가 혹은 옥자에서 나왔던 채식과 육식, 그런 것처럼 채식과 육식에 관한 시선을 담은 것도 유사한 게 있고, 혹은 설국열차는 어떤 영화입니까? 굉장히 이제 대놓고 계급에 관한 영화죠. 근데 어쩔 수가 없다에서도 계급에 관한 그
박찬욱 감독의 시선이 좀 많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JSA 이후로 그 박찬욱 감독이 그렇게 구조적 비판의 목소리를 엄청 담았던 감독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직설적으로 담았던 감독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간접적으로는 계속 담긴 했었죠. 근데 이번 영화에서는 봉준호 감독의 그런 그 직설적인 구조 비판 스타일을 좀 많이 차용한 것 같아요. 이유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게 결과적으로 미키17처럼 말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서 뭘 말하고 싶은지 알기 어려운 영화가 된 것 같아요. 사실 그동안 봉준호 감독이나 박찬욱 감독이 대중들에게 유효했던 거는 이 작품이 말하고자 하는 말이 명확하게 있었고 대신 그거를 감싸고 있는 어떤 디테일이나 많은 상징들이 뒷받침해줬기 때문에 대중들도 많이 공감을 해줬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는 담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았다 한 영화에. 그래서 오히려 산으로 갔다. 노를 여러 방향으로 젓는 사공들이 너무 많아서 결국엔 좀 정체된 그런 영화로 전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원래 이제 또 그 박찬욱 감독이 미이케 다카시 감독을 되게 좋아하는 걸로 유명하죠. 굉장히 오마주를 많이 한 걸로 알려져 있는데 이번에는 좀 비시타 큐라는 영화도 많이 느껴졌던 것 같아요. 왜 비시타 큐가 느껴졌냐? 일단 비시타 큐 영화를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은 이게 거의 이제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범죄를 온 가족이 다 같이 저질러요. 그래서 이 범죄를 통해서 마지막에 가족이 흉측하다 못해 좀 우스꽝스럽게 재결합하는 그런 장면이 있는데요. 이제 박찬욱이 어쩔 수가 없다도 범죄를 통해서 가족이 재구성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분해됐다가 다시 그 하는 과정에서 온전하게 재구성되진 않았다. 그래서 비스타큐랑 좀 다른 형태의 가족을 다루긴 했지만 기본적인 그 설정 자체는 좀 비슷하고요. 그리고 그 비스타큐에도 비닐하우스에서 범죄를 저지른 장면이 나오는데 이번에 어쩔 수가 없다에서도 이병헌이 관리하는 온실 안에서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 봤을 때는 조금 공통적인 부분이 있지 않았나, 좀 많이 오마주를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박찬욱 감독의 오리지널적인 색채는 좀 많이 줄어들고 오마주 요소가 많이 있었다. 그래서 조금 아쉬운 게 있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좋았던 점이 뭐냐? 박찬욱 특유의 미술이 거의 이제 완성이 됐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느꼈어요. 그 박찬욱 특유의 미술이 뭐냐? 초록빛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올드보이나 친절한 금자씨, 복순 나이거 보면은 굉장히 그 녹색의 색채를 잘 쓰시죠. 아가씨도 마찬가지고 뭐 박쥐도 마찬가지고요. 헤어질 결심도 마찬가지죠. 그 박찬욱 특유의 고급진 초록색 색감이 있는데 이번 영화에선 거의 그게 정점을 찍지 않았나. 어떻게 보면은 연출적으로도 스토리적으로도 되게 훌륭한 감독이 미술까지 다 잡은 사례는 좀 드문데 박찬욱 감독이 거의 이제 그 스타일리스트의 자리로 가지 않았나라는 생각은 저는 좀 들었습니다. 네 번째 파트는 한국판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처럼 느껴졌습니다. 왜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냐?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는 굉장한 사이코 스릴러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구시대와 신시대의 단절 그리고 대체되는 구세대의 고충을 세련되게 표현한 그런 영화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작품 설정이 제지공장에서 실업한 사람들의 경쟁이 메인 소재입니다. 그럼 왜 제지공장일까요? 일단은 제 개인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면 저희 아버지가 원래 프린터를 유통하시는 사업을 하셨어요. 근데 아버지가 한 8년 전쯤에 이거 슬슬 지향산업인 거를 파악을 하시고 다른 사업을 이제 변경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제지라는 거는 이제 과거의 산물이죠. 물론 여전히 종이는 많이 쓰이고 있지만 기록물들이 거의 다 이제 컴퓨터나 전자기기로 넘어가고 있고 기업들이나 학교들도 이제 태블릿을 쓰거나 노트북을 쓰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아졌기 때문에 종이의 수요는 점점 줄어들고 있죠. 가뜩이나 인력이 더 줄어드는 시대적 배경 속에서 제지 산업은 훨씬 더 이제 인력이 줄어드는 그런 산업이라서 택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연하남의 존재들이 나와요. 연하남. 계속해서 영화에서 연하남과 가정을 지키기 위한 고군분투하는 남편들을 대비해서 보여주는데요. 이 연하남들이 아내를 뺏어가거나 혹은 뺏어갈 것 같은 그런 위기를 지속적으로 보여주면서 그 중년 세대들의 호해감이나 되체될 것 같은 그런 긴장감과 공포를 계속해서 담아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AI로 대체되는 것이 이제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로 치면은 그 보안관이 있죠. 보안관이 계속 안톤 시거랑 카우보이를 찾지 못하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이제 작품에 이성민 염혜란 배우가 나오는데 염혜란 배우가 이제 그 희곡 배우로 나옵니다. 희곡 배우. 근데 희곡도 이제 보면 사실 이제 더 이상 예전만큼 사람들이 소비를 하지 않죠. 영화도 안 보는 세대인데 희곡을 보는 인구는 더더욱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모든 설정들이 신세대를 따라가지 못하는 기성세대의 절망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 면에서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랑 굉장히 유사한 면이 있었다. 영화에 나온 상징들을 제가 분석을 한번 해볼 건데요. 어디까지나 제 개인 생각이기 때문에 공감해 주시는 분들이 있다면은
공감하셨다고 댓글 달아주시고, 너 이런 것도 못 찾았어 하면서 나는 이런 것도 봤는데 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런 것도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좀 공부 좀 더 하겠습니다. 일단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영화는 좀 여러 가지를 다루고 있지만 그중 하나가 세대 간 단절을 얘기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이유가 뭐냐, 딸을 보면은 딸이 굉장히 은유적인 상징이었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딸은 일단 자폐증이 있죠. 그 남들이 하는 말을 따라하는 것밖에 못하고, 그리고 첼로에 두드러지는 재능이 있죠. 첼로 하나에만 굉장히 집중을 하고, 그리고 스케치북에 남들이 알아볼 수 없는 그림을 자꾸 그립니다. 어떤 암호 같은 그림을 그리죠. 근데 이거는 공통적으로 기성세대가 보기에는 좀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딸이라는 존재는 기성세대가 이해할 수 없는 신세대의 언어를 상징적으로 보여줬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부모 눈에는 사실 이제 앵무새라는 동물이 뭡니까? 누군가의 말을 계속 따라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단순 반복과 수동적인 존재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제 그 딸은 새로운 언어를 만들어내는 사람이고 낯선 질서였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도 어려운 존재다. 그리고 기성세대들이 보는 시선과 신세대들이 진짜로 하고 있는 활동은 다르다라는 거죠. 시선과 실제 현상이 다르다. 그리고 그거를 이제 가장 이제 감독이 힌트를 준 게 뭐냐, 스케치북에다가 계속 낙서를 하잖아요, 딸이. 근데 그게 알고 보니까 딸만의 악보였던 거고, 정리를 하고 나서 이제 그게 마무리쯤에 원래는 가족들이 연주를 들려주지 않았지만 가족들이 연주를 들려주는 거는 이제 기성세대는 신세대의 언어를 해독할 수 없다는 거죠. 신세대는 신세대만의 언어와 재능을 가지고 기성세대를 대체하고 있다라는 거를 딸을 통해서 보여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비틀기라는 거죠. 딸이 굉장히 수동적인 존재로 보이지만 사실 그렇지 않은 존재였던 거죠. 그래서 첼로라는 설정도 굉장히 잘 차용한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히치콕 영화에서 첼로를 많이 써가지고 첼로를 쓴 것도 있겠지만, 뭐 그리고 박찬욱 감독님이 에반게리온 좋아했다는 자료는 잘 모르겠지만 이카리 신지도 첼로를 연주하죠. 근데 첼로란 무엇일까요? 10살짜리 애에게 첼로는 무엇일까요? 10살짜리 애가 갑자기 TV 보다가 첼로에 엄청난 막 관심과 흥미를 가져서 첼로를 시작했을까요? 그건 아니죠. 부모님들이 어떤 자기의 재산이나 허영을 보여주기 위해서, 교육으로 인한 자기 재산을 증명하기 위해서 첼로를 권유하는 것도 있을 텐데, 첼로라는 악기는 보면 어떻게 보면 10살짜리 애에게는 수동적인 상징으로도 보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솔직히 여러분들 우리가 어릴 때 피아노 학원 막 우리가 갑자기 피아노라는 존재를 알아가지고 한 7살쯤에 나는 세상에 피아노가 있는 걸 깨달았어. 그래서 난 피아노 학원에 가야겠어. 부모님 저는 피아노 학원에 가야겠습니다라고 말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 피아노 학원을 보내서 피아노랑 친해진 거지 피아노 학원에 가고 싶어서 간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첼로라는 악기가 보여주는 거는 이병헌 부부의 허영심 플러스 딸이 수동적인 존재처럼 보이게 하는 어떤 일종의 블러 처리였던 거죠. 어쨌든 이제 딸에 대한 얘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 해석이고요. 두 번째는 능동과 폭력, 그리고 동물과 식물이 계속해서 나온다는 겁니다. 일단은 작품에 나오는 인물들의 옷의 소재를 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작품이 누가 나올까요? 제가 정리를 해보면은 이병헌이 나오죠, 이성민 나오죠, 차승원 나오죠, 박희순 나오죠, 그리고 제가 배우님 성은 모르고 작중 동호 아빠가 나옵니다. 그럼 여기 이제 분류를 해보면은 옷은 크게 동물성 소재랑 식물성 소재가 있죠. 동물성 소재는 뭐가 있을까요? 일단 가죽 있겠죠. 가죽 자켓에 있는 그 가죽.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동호 아빠랑 박희순 배우는 가죽 자켓을 입고 나옵니다. 그리고 이성민 배우는 램술 양털이죠. 양털을 입고 나오는 장면이 꽤 보이고요. 그리고 차승원 배우는 이제 뭐 소재는 저희가 확신할 수 없지만 구스다운으로 되어 있는 그 패딩 조끼를 입고 있고, 그리고 가죽 구두를 판매하는 그런 사람으로 나옵니다. 근데 이병헌은 계속해서 그 식물성 소재나 조금 더 뭐랄까요, 어떤 살해나 고통이 최소화된 소재를 입고 있죠. 일례로 뭐 실크로 된 뭐 정장을 입는다든가 이런 면으로 된 셔츠를 입는다든가 그런 거죠. 근데 그럼 식물과 동물을 왜 나눴을까요? 이거 좀 되게 쉬운 은유긴 하지만 동물은 능동적이고 어찌됐든 다른 생명을 앗아 먹으면서 성장하는 그런 존재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병헌이라는 인물이 계속해서 식물로 비유되는 그런 게 있어요. 뭐 자기는 식물 인간이잖아 그런 대사도 있고, 집에 온실이 있어서 식물들을 기르는 것도 좋아하고, 지속적으로 이제 식물과 수동적인 인물로 비춰지는데 점점 이제 구직을 위해서 살인과 범죄를 저지르면서 육식을 병행하는 거는 수동적에서 능동적으로 변하는 것. 그러니까 능동성이 곧 폭력인 거를 박찬욱 감독님이 좀 보여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본주의 사회에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능동적으로 행동하는 거는 사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그 보이지 않는 곳에서 누군가에게 살해를 저지르거나 혹은 폭력을 저지르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제가 봤던 영화 중에 미쉐리 코르디아도 이런 메시지가 있었는데, 우리가 어찌됐든 돈을 버는 행위는
어딘가에서 타인의 자본을 뺏어오거나 우리가 육식을 하는 행위는 이미 우리가 단백질을 보충하기 위해서 뭐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생명을 앗아간다는 게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좀 영화 내내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되게 박찬욱 감독님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라고 느껴졌던 게, 이병헌 가족들이 실직을 하고 처음 가난에 빠질 때 먹는 음식이 뭐냐, 미역국이 미역국. 이제 미역국을 보면은, 미역국 사실 이제 우리가 오해할 수도 있잖아요. 미역국 저거 채식 아니냐. 근데 사실 미역은 그 원생동물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동물이에요. 그러니까 식물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동물성인 소재인 거죠, 미역이. 그래서 미역국이 맛있는 거예요. 미역국이랑 미역이랑 소고기랑 넣으면은 고기랑 고기를 볶은 거라서 맛있는 거거든요. 하여튼 미역이 그 이병헌의 과도기적 변화를 보여주는 굉장한 은유 소재가 아니었나. 그래서 저는 좀 그렇게 느꼈습니다. 근데 그냥 박찬욱 감독님 미역은 싼 식자재니까 썼을 수도 있지만, 원래 이제 박찬욱 감독님 정도 되는 거장은 저 같은 사람들이 이제 계속 해석을 덧붙여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재밌었던 거는 수염인데요. 수염. 처음에 이병헌이 이제 실직하기 전에 반장으로 있었을 때는 이렇게 그 되게 애매한 길이의 수염이 있습니다. 애매한 길이의 수염. 근데 구직자가 됐을 때는 면도를 하죠. 근데 관리자로서의 권위가 있을 때는 수염이 있고 구직자일 때는 면도를 한다는 거는 수염이 어떻게 보면 계급적인 상징인 거죠. 근데 이게 귀족 같은 수염이 아니라 사실 되게 애매한 길이의 수염이라서 이게 뭐라 해야 될까, 고정되지 않은 권위를 보여준다고 저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유지할 수 있을 때만 유지되는 그 임시적인 좀 가면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감독님이 괜히 넣은 소재는 아닐 거다. 그래서 작품에 이제 이병헌이 수염이 있는 장면들을 보면은 첫 장면이랑 마지막 장면 다시 이제 재취업에 성공했을 때 이렇게 수염이 있죠. 근데 어찌됐든 이병헌이 갖고 있는 지위가 굉장히 임시적이고, 그리고 뭐랄까요, 그 귀족 같은 수염이 아니라 그거를 모방하는 수염이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계속 더 높은 신분에는 도달할 수 없는 인물의 한계를 보여준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또 다음 상징으로는 술이 있는데요. 작품에서 술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인물들이 소비하는 술이 다 다른데요. 일단은 이성민 배우부터 제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이성민 배우는 소주를 소비하는 인물이죠. 근데 소주는 뭡니까? 한국에서 가장 보편적이고 가장 대중적인 술이죠. 일단 저희 집 냉장고에도 지금 소주가 한 병 있는데, 그리고 그 작중에 나오는 그 이병헌의 살인 대상 중에서 유일하게 아내와 함께 살아가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전 느낀 게, 이성민 배우가 보여주는 그 모습은 되게 전형적인 기성세대 가부장을 보여준다고 저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아내에게 살해를 당하죠. 그래서 가장 전통적이고 가장 정통적인 그 가장의 루트를 따른 사람이 가장 비참하게 붕괴하는 장면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구시대의 어떤 문법이 지금 시대는 통하지 않는다는 거를 이성민 배우를 통해서 보여준 것 같고요. 그리고 과거의 이제 정상적인 가족 모델이 이제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를 이성민 배우를 통해서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차승원 배우가 나오는데요. 차승원 배우는 굉장히 깔끔한 인물이죠. 여기서 술을 마시는 장면이 나와 있지도 않고요. 아내는 이제 대사로만 살짝 묘사됩니다. 떨어져 살게 됐다고요. 그래서 겉보기에는 가장 좀 절제되어 있고 문제 없는 사람으로 보이는데요. 근데 이제 차성원 배우가 굉장히 우울했다는 그런 묘사가 작중에 대사로 나옵니다. 그래서 결핍이 굉장히 큰 인물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차성원 배우는 욕망의 배출구가 없는 사람이죠. 아니면은 아내라는 어떤 정서적인 사회적 연결망도 없고 오로지 딸을 위해서 사는 그런 사람인데, 이게 그렇다고 해서 이성민 배우가 가진 그 전통성을 억압하거나 욕망이나 이런 것들을 억압해도 해방이 있는 게 아니라 남는 건 어차피 공허함과 우울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더더욱 이 기성세대의 외로움을 보여주는 그런 인물이 아니었나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박희순 배우인데요. 박희순 배우는 이제 작품에서 위스키 마니아로 나오죠. 위스키 너무 좋아해서 이제 바도 차리고 위스키 유튜브도 하고 매일매일 위스키를 마시는, 마치 오징어 게임에서도 위스키를 맨날 마시고, 이쯤 되면은 어디 뭐 글램피딕이나 우드포드 리저브 이런 주류 브랜드에서 빨리 박희순 배우를 광고 모델로 섭외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차치하고요. 근데 위스키는 한국 사회에서 뭐 이제는 흔해지긴 했지만 아직도 그렇게 대중적인 술은 아니죠. 소주나 맥주에 비해.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은 권력의 상징일 수도 있고요, 품위의 상징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허울의 상징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병헌 배우랑 거의 죽기 살기로 술을 마시다가 갑자기 이병헌 배우가 욕설을 하면서 그 친감을 공유하게 된 순간이 오자 냉장고에서 카스를 꺼내죠. 카스. 그러니까 소맥을 마시면서 허울을 내려놓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거냐면 결국 이 위스키도 외로움의 상징이었던 거예요. 사실은 위스키는 있어 보기 위한 도구였을 수도 있고, 근데 사실 진짜 욕망은 친근한 공동체적 욕망이었던 거죠. 맥주 한 잔이 얼마나 더 편합니까? 솔직히 우리가 막 친구들끼리 위스키 한 잔 하는 것보단 맥주 한 잔 하는 게 더 편하잖아요.
그래서 그 결핍을 술로서 보충하는 사람이 진짜로 원했던 거는 사실 공동체적 욕망이었다라는 거를 보여줬던 장치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웨스턴 옷을 입고 미국 서부적인 문화를 좋아하고 뭐 위스키를 좋아하지만 그런 권력적인 남성성을 흉내내지만 내면에는 소박한 인간관계에 대한 갈증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핸드폰 가게 설정도 굉장히 좀 재밌었는데요. 중에 이제 이병헌 가족을 가장 위협하는 존재는 여러 존재들이 있지만 그중 하나는 동호 아빠죠. 이병헌이 정말 평생을 지키고 싶어했던 집을 매수하려는 사람이고 그 집을 매수해서 골프장으로 만들어버리겠다는 아주 악랄한 계획을 세우고 있는 그런 인물인데, 근데 이 동호 아빠의 직업이 중간에 나옵니다. 핸드폰 가게를 하는 사람이죠. 근데 제가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통적 매체인 종이와 대비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제지 산업이 몰락하는 가운데 핸드폰 가게는 어떻게 보면은 디지털 소비 뒷받침해서 사회에 좀 신흥적인 방법인 거죠. 불을 쌓는 새로운 방법인 거죠. 동호 아빠는 이병헌을 대체하는, 그러니까 옛 산업을 대체하는 신세대 졸부 느낌이 좀 강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박찬욱 감독 특유의 그 은유가 잘 담기지 않았나. 그 다음으로 말하고 싶은 거는 북한식 권총인데요. 왜 일단 살해의 무기가 북한식 권총이었나 저는 좀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 그 북한식 권총의 출처는 뭡니까? 아버지가 월남전에서 그 북한군의 권총을 뺏어가지고 전쟁의 전리품으로서 가져온 거죠. 근데 그거를 이병헌에게 물려준 거는 어떻게 보면은 폭력의 장치를 대물림한 건데, 근데 뭐랄까, 전쟁은 어떤 개인의 폭력이라기보다는 구조에 의해서 어쩔 수가 없이 전쟁에 참여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는 폭력의 대물림을 저는 북한식 권총으로 보여줬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폭력의 대물림이 언제 일어나냐, 이제 아들이 있죠. 이병헌의 아들이 동호랑 함께 동호 아빠의 핸드폰 가게를 털고 나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러 가기 전에, 야 이거 동호가 같이 하자고 했다, 동호가 주도했다라고 아들에게 주입을 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그것도 동호를 희생시키는 폭력인 거죠. 실제로 주도한 건 이병헌 아들인데,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그 폭력의 대물림이 되는 장면이었다라고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일단은 거장들의 시대는 이제 가버렸다. 이 영화처럼 기성세대가 신세대에 의해 완전히 대체되고 있다. 근데 신세대에 의해서 대체되는 게 아니라 AI 같은 우리가 더더욱 컨트롤할 수 없는 그런 자본의 흐름과 산업의 흐름에 의해 대체되고 있다고 저는 좀 느꼈는데요. 이 영화가 충격이 덜 하고 우리에게 감동을 주지 않는 것까지가 이 영화의 완성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긴 했습니다. 아무튼 제가 느낀 거는 이제 더 이상 충격적인 작품은 나오지 않는다. 너무나도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뭐 올드보이, 박쥐, 악마를 보았다, 살인의 추억, 주먹이 운다 같은 영화들이 나왔던 90년대나 2000년대는 사실 충무로 르네상스 시기죠. 다들 아시겠지만. 그리고 한국 사회도 굉장히 이제 격동기를 겪었던 시기고, 문화적으로 이제 많이 무언가가 들어오고 바뀌고 있던 그런 시기였죠. 원래 한국 영화는 그 전까지 쇠퇴의 길을 걷고 있다가 한국 영화사적으로 보면은 쉬리로부터 다시 부흥을 시작하면서 거기에 이제 정점을 피웠던 게 그 충무로 4인방 플러스 이창동 감독 이렇게 있는 건데요. 근데 이제 당시 관객들은 그런 거에 좀 충격을 받을 준비가 돼 있었고, 그리고 감독들도 거기에 좀 부응을 해줬지만 지금은 그러한 금기가 깨진 지도 오래됐고, 그리고 금기를 깬 작품들을 너무나도 접하기가 쉬워진 것 같아요. 그리고 OTT랑 유튜브에도 자극적인 콘텐츠가 너무나도 넘쳐나니까 이게 충격의 기준선이 높아졌다고 저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박찬욱 감독이랑 봉준호 감독 같은 거장들도 이런 자극적인 장면으로 굳이 승부를 볼 필요가 없는 거죠. 어차피 더 자극적인 장면은 이미 많이 생산되고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미술적 완성도나 스토리적 완결성에 조금 더 집중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안정성을 택한 게, 그리고 그 다음 이유는 저만의 좀 뭐랄까 흔들리지 않는 철학이 하나 있는데, 창작을 하는 데 있어서 도구가 많아지면은, 선택지가 많아지면은 오히려 그 선택의 자유가 창작을 억압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예실 그 타란티노 감독이나 아니면 옛날에 큐브 이런 영화들 있죠. 소우나 그런 영화들 보면은 예산이 적기 때문에 오히려 밀실 공간에서 영화를 이끌어가고자 했고, 그래서 이 밀실 공간이라는 제약된 환경 때문에 오히려 영화의 아이디어가 더 극대화된 사례들이죠. 유성환 감독도 실제로 이제 돈이 없어서 본인이 직접 주연 배우로 나오면서 액션에 대한 이해가 더 커지고, 그렇기 때문에 영화의 완성도를 떠나서 에너지가 있었다고 생각하고 독창적인 그런 힘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자본이 점점 커지고 컨트롤해야 될 것도 많고, 자본이 사실 이제 감독들이 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투자자들의 입김도 들어가고, 그러니까 더더욱 이제 감독들이 그 개인적 모험은 조금 뒤로 하고 위험 감수도 줄이고 안정적으로 가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제가 지금 동업 반복을 계속하고 있는데, 광기는 좀 젊음의 에너지나
사회적 변방성이나 아니면 뭐 도구의 제약 이런 거에서 오지만 이미 이 거장들이 제도권으로 들어오고 나서부터 이제 이들도 선택의 자유가 너무 많아서 오히려 자유롭지 못하게 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자세한 제작 비하인드는 모르지만 어떻게 보면 이게 자본에 좀 제압당한 케이스가 아닌가. 미키 17이나 모가디슈나 박찬욱의 이번 어쩔 수가 없다는 조금 투자사 배급사 아니면 뭐 OTT 플랫폼의 요구도 있었겠죠. 그런 것들 얘기를 안 하진 않았겠죠. 근데 그런 것들이 오히려 감독의 창작을 좀 제한한 건 아닌가라고 좀 실드 아닌 실드를 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김지훈 감독의 인랑이 제가 알기로 아마 한 몇백억, 한 200억이었나요? 그런 엄청난 규모의 자본이 투입이 됐는데 오히려 그게 투자사랑 배급사의 간섭이 되게 심했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원작의 좀 주제를 살리지 못하고 상업적 액션 블록버스터로 바뀌다가 결과는 이제 대중성도 실패하고 평단의 비평에서도 실패를 했죠. 그러니까 감독의 색보다 투자자의 요구가 전면에 이제 드러난 케이스라서 실패하지 않았나. 그래서 이번에 이제 박찬욱이 어쩔 수가 없다도 제가 알기로는 가장 큰 여태까지 박찬욱 감독님이 다뤘던 그 영화에서 가장 큰 자본을 다룬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실패의 요인으로 자리 잡지 않았나. 좀 투자자 입김이 많이 들어갔다고 생각이 든 거는 배우 선택이었는데요. 뭐 박찬욱 감독이 유명하죠. 원래 되게 다른 감독들이 쓰지 않는 독특한 페이스의 배우를 데리고 와서 아니면은 다른 감독들이 전형적인 이미지로 활용했던 배우들을 다른 이미지로 활용을 해서 되게 충격을 줬던 감독님인데요. 예시가 뭐가 있을까요? 일단 쓰리몬스터에 나온 임원희 배우님을 보면은 임원희 배우님 굉장히 원래 코미디 이미지가 있잖아요. 근데 쓰리몬스터에서 보면은 완전히 그 뭐랄까 엄청나게 공포의 존재로 나와요. 막 손가락을 믹서기에 막 갈아버리고 엄청난 고문을 하고 그러니까 어쨌든 관객들에게 충격을 주는 거죠. 또 누구 있냐? 최근에 헤어질 결심에 나오는 코미디언을 배우로 차용한 것도 그런 시선이고요. 제일 유명한 건 박쥐의 김옥빈 배우랑 아가씨 김태리 배우죠. 그 완전 이제 신인들 데리고 와서 관객들이 완전히 충격을 주었던 그런 감독이었는데 이번 영화 확실히 투자가 많이 들어갔다고 생각이 든 거는 배우들이 다 우리가 아는 배우죠. 이병헌 배우 얼마나 유명할까? 손예진 배우 뭐 오랜만에 스크린에 출연했지만 다 아는 배우잖아요. 이성민 배우, 박희순 배우 뭐 그냥 이미 뭐랄까요 보증 수표들만 나온 그런 느낌? 박찬욱 감독 영화에서 이런 적이 거의 없었는데 그래서 저는 그 배우진에서 투자자에 좀 많은 간섭이 있지 않았나라는 의심 아닌 의심을 해봤습니다. 이제 결론을 내리면 어쩔 수가 없다는 영화 제목처럼 결국 박찬욱 감독님이 처한 현실을 좀 직접 보여준 자전적 영화가 아닌가. 거미집 같은 영화가 아닌가. 그러니까 박찬욱 감독님도 어쩔 수 없이 이제 중년이 되면서 기성세대에 편입이 되고 그래서 본인도 이렇게 어쩔 수 없는 광기의 부재 혹은 자본의 보편성에 편입이 된 그런 자기 자신을 그린 영화는 아닐까라고 저는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기 고백인 거죠. 그런 영화로 저는 좀 느껴졌고 그리고 영화 제목처럼 진짜 한국 영화는 지금 어쩔 수가 없는 현 주소에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래도 이 영화에 정말 좋았던 점은 이제 폭력은 어디서 시작되는지 그러니까 그동안은 박찬욱 감독님은 폭력을 소재로서 다룬 감독이지만 이젠 폭력에 대한 시선을 보여준 감독이 됐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 이제 이 영화는 폭력은 어디에서 시작됐으면 누구에게 전가되는가라는 주제로 통합할 수 있는데 물론 영화에서 말하고 있는 건 너무나도 많지만 이걸로 좀 간단하게 통합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박찬욱 감독이 여전히 집요한 시선을 가지고 있다. 근데 이 사회적인 메시지를 던지는 와중에서 봉준호 감독과 많이 얘기를 나눈 것 같고요. 이게 봉준호 감독의 그런 영화적 요소들이 많이 차용이 된 것 같고 그래도 여전히 대단한 창작자인 거는 맞다. 물론 옛날처럼 이제 관객을 엄청나게 충격을 빠뜨린 작품은 아니었지만 다른 방식으로 이제 새롭게 불편한 진실을 드러내는 그런 감독으로 변주를 주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용두 사망 거의 이제 용두 3위도 아니고 용두 사망의 리뷰를 엄청나게 길게 했는데요. 그 아무래도 영화가 어제 개봉했고 오늘 리뷰를 올리다 보니까 퀄리티가 좀 다른 전문적인 채널에 비해 떨어진다는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지만 빨랐죠? 하지만 언제나 이제 속도로 승부하는 송구루의 B-였습니다. 그럼 여러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츠루타 켄지의 에마논 시리즈를 리뷰하는 영상으로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안녕.